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제4항 법인의 기간이죠. 자, 처음에 총소래 가지고 기간에 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 행위를 하는 손과 발과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죠? 법인의 기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라는 것은 머리,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요. 손과 발,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또 내부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법인의 조직을 우리가 뭐죠?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2번 기관의 종류해 가지고 일단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원총회고, 또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사고, 또 이러한 의사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감사인 거죠. 주의하실 것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으니까 사원이 없고 사원총회라는 것은 뭐 할 수 없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은 이사와 감사만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첫 번째 기관으로서 이사가 나옵니다. 1번 이사의 지위인데 당연히 이게 나와 있죠. 대외적으로는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57조인데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두어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 조심할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만 반드시 두면 되고요. 이사회는 필수적 기관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임명이에요.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 공부하면서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기 만료된 이사의 직무 수행권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까지 좀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나부터 보시면, 근데 만약에 이사가 싹 관뒀다면은 신임 이사가 선임될까지는 구이사가 어떻게 해요? 직무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가 있고 그 다른 이사가 정상적으로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굳이 관둔 이사에게 일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당연히 그때는 이사는 퇴임한고 된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이사의 사임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나 뭐 위임 다 똑같은 건데요,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관둘 때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관두려고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관두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임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계약이라면 승낙을 얻어야 된다면 나 간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십시오 라고 해야 사임의 효과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간두겠습니다라는 이 사임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이미 도달이 돼가지고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죠?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철회라는 말이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철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사의 사임행위 성질은 승낙을 받아야 되는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니까 나 관두겠다라는 사임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이미 뭐가 생긴 거예요? 효과가 생긴 것이고요. 따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등기사항입니다. 뭐가 등기사항인가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설립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나 그런 법인들을 보면 회장님도 있고 뭐 사장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적인 의미의 기관은 아닙니다. 법적인 기관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사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냐면 제가 전에 본 건데 뭐 이건희 회장님이 등기 이사가 됐다 이런 게 가끔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그 기업의 회장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가 아닌 거죠? 대표기관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법인의 이건희 회장님을 이사로 모하면요 등기라면 이제 비로소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가 돼요?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이사는 물론 뭘 갖습니까? 선관주의 의무를 지죠. 왜요? 친권자와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취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다 뭐가 돼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2번 만약에 이사가 여러 명인데 직무를 게을리해서 해태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사들은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4번 이사 대표권과 그 제한해 가지고 59조가 나옵니다. 1항을 볼게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여러 명이면 그 대외적으로 그 법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이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뭐하게 되어 대표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나옵니다. 이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교재를 볼게요. 자, 이런 말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표권 제한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관에 기재가 된 대표권의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관의 대표권을 제한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데 요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고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인 거죠? 무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고요. 악의의 제3자, 대표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도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맨날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올해도 뭐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교재 볼까요? 자,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해가지고 1번 민법 규정에 의한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1번 정관에 규정하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2번 사단법인의 사원청의 결의로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3번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4번 이사의 복임권 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4번 대표권 제한에 예가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1번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관에 공동으로 대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이사권의 대표권의 뭐죠? 제한이 되는 거고요. 2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또 되어 있다면 정관에 기재되었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권의 제한이 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의 대표권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사의 대표권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왜요? 대표권을 제한하고 싶으면 이사를 뭐 하면 그만이요? 자르면 그만이죠. 면직시키면 그만인 것인데 어떻게 면직도 시키지 않고 이사를 냅두면서 대표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굳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 뭐에 기재가 돼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된다.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 되면 뭐죠? 무효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에 대항 요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는 뭐겠습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표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해 가지고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제한해 가지고 이사의 복임권 제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가 모든 행위를 직접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죠. 내 사무 중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네가 해라.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사무 중에서 홍보에 대한 것만 네가 내 대신 해라. 이런 것은 뭐죠?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도록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네가 내 대신 내 일을 가해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를 네가 다 하라라고 한다면 굳이 갑이라는 이사는 뭐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법 좀 읽어볼게요. 이사는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뭘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반대사상 포괄적으로 뭘 없어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다면 이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사의 주요 집행 사무가 나옵니다. 58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2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했었죠. 근데 사무를 집행할 때는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다르니까 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어떻게 대표합니까? 각자가 합니다. 다만 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를 집행할 때는 그때는 뭐죠? 과반수로서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2번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총 6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외우시게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1번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요. 또 2번 사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중요하죠. 자, 사원총회 누가 소집합니까? 이사가 소집합니다. 3번 총회 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 이사가 하고요. 4번 파산 신청도 누가 하겠어요? 이사가 되고 5번 청산인이 되는 거 뒤에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단 부분이 해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법인을 뭐 해야 돼요?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인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는 뭐가 됩니까? 청산인이 되고요. 다음에 6번 각종의 법인 등기 등을 누가 합니까? 이사가 하게 되는 거죠. 요 이런 6가지 사항이 뭐죠? 이사의 주요 사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이사의 직무 정지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52조의 2예요. 그러니까 몇 조의 2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없던 조문이 새롭게 신설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2조 2라 그래가지고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에 관한 등기를 뭐죠? 법점을 새롭게 신설해 놨는데 이게 앞뒤가 막 빠져 있기 때문에 요 조문을 이해하려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상법까지 봐야지만 그 조문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긴 하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 조문이 나오려면 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상법까지 봐야 되는데 상법은 물론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민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52조 1을 읽어볼게요. 자,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유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빠져 있어요? 언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하는지가 빠져 있죠.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법을 만들려면 요러한 사유가 있으면 직무정지라고 요러한 사유가 있으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한다. 이게 먼저 나오고 그 사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대가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그냥 등기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언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자, 상법에 보면은 자, 언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느냐. 3법 제407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거나 또는 뭐죠? 취소거나 이사 해임의소가 제기된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사가 선임됐는데 그 선임 행위가 무효예요. 또는 뭐예요? 취소가 됐어요. 또 아니면 그 이사가 선임된 거는 유효하긴 한데 그 이사 해임을 해달라고 뭐가 제기됐어요? 소송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사의 직무는 뭐가 돼야 돼요? 정지가 돼야 되겠죠. 또 이사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른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뭘 해야 돼요?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등기소에 가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민법이 아니라 뭐죠? 상법이니까.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만약에 이사 선임이 무효이거나 취소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임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다면 그 이사는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뭘 해야 돼요? 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실을 어디다가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자, 일단 임시이사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가 어떻게 해요? 결혼이 된 거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만약에 법인이 피해 볼 것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염려가 된다면 뭘 선임하냐면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요. 물론 임시 이사도 대이사로서 법인을 뭐 하게 되는 거죠? 대표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아니고요. 갑이 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건물을 살려고 해요. 누가요? 이사가. 그러면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죠. 왜요?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사는 게 뭐예요? 유리한 거고요. 또 법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법인과 이사 이해가 뭐죠? 반대죠. 상반되는 경우죠. 이때는 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고요. 그때는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갑은 법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할 수는 없고요. 을이라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뭐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할 겁니다.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의 결혼이 생겼을 때요.
특별 대리인은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선임 원인은 다르지만 요 임시이사도 특별 대리인도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의 대표 기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임시이사 해가지고 1번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 언제 합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죠. 2번 임시이사는 당연히 뭐예요?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대표기관 이사와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특별대리인 언제 선임합니까? 이해가 상반됐을 때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예가 나와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2번 위반시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 A 소유, 법인 소유 부동산을 살려면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대표권이 없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로서 일단 무효가 되고요.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예제가 나오고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맞죠?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사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죠.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죠.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그러면 뭘 선임해요? 임시이사니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뭐가 선임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면 되니까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직무대행자가 갖춰온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하고 법인의 통상삼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긴 한데 5번 같은 거를 올해 낸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올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은 뭐가 되죠? 2번이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일단 66조를 보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감사는 법인의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게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감사는 그러면 무슨 직무를 하느냐? 자,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기관의 감사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1. 법인의 재상사항을 감사합니다. 2.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뭐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의 재산사항을 어떻게 해요? 회계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요. 또 대표기관인 이사의 업무 집행사항을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대쪽이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일단 사원총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주무관청에도 뭘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원총회라는 것은 꼭 항상 개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4번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집하는 일에서 총 4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사원총회입니다. 일단 사원총회의 의의는 뭔가요? 사원의 총회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뭐죠? 사원총회고요. 사단법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원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관 등으로 사원총회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폐지할 수는 없고요. 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고 무엇도 없습니까? 사원총회도 존재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사원총회 종류입니다. 일단 1년에 한 번씩 1회 이상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총회라고 하고요. 또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임시총회라고 합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69조와 70조가 나오는데 주어가 뭐예요? 사단법인의 이사예요. 따라서 통상총회도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하는 거고요. 임시총회도 누가 소집하는 거예요? 이사가 소집하는 거죠. 다만 임시총회는 아까 했죠? 감사도 소집할 수가 있고요. 70조 2항과 4항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소집하고요. 다만 감사도 소집할 수가 있고 총 사원의 몇 분의 1 이상이요?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사원총회 소집입니다. 소집 절차인데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날짜 계산하는 것만 나와 있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간 계산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언제까지요? 소집 일주일 전까지 어떻게 해서 해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어떻게 됩니까? 발신함으로써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사원총회 결한 모든 것을 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원 등에게 위임한 사항 외 사무에 대해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5번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사항이 나옵니다. 1. 총회의 성립. 의사종족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몇 명의 사원이 참석해야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2명 이상이 참석하면 사원총회가 성립한다.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2번 결의사항 아주 중요하고 잘 나오는데 소집 통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면 그 의결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결의권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인데요. 73조 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왜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주주총회는 사원들의 의결권이 뭐 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제가 삼성전자에 주식이 있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님의 결의권과 저의 의결권이 뭐 할 수는 없어요? 동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의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뭐는요? 영리법인은.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의권이 평등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항은 당연한 거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결의권이 평등하다는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시4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권한 4번 해가지고 의결 정적수가 있죠. 원칙입니다. 72조 5조 1항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정적수가 있는데 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가의 1 임의회사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2번 정관 변경은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으로 사원총회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임의 해산의 경우는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이고 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나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5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원권이 나옵니다. 자,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갖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부분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 공익권 해가지고 동그라미 띠 1번 뭐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이 나오고요. 2번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을 해서 자의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법인시설 이용권, 뭐 이익배당 청구권, 뭐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거는 뭐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자의권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56조입니다. 56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주주의 지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도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무엇도 돼요? 상속도 되는 거죠. 뭐는요? 영리법인은. 다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밑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정관 등을 통해서 양도나 상속을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5항 법인의 주소입니다. 어디가 법인의 주소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법인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제6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